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죠.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를 논의했고요. 그 결과물로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에 대한 공동 대응이 되었는데요. 특히 에이펙 AI 이니셔티브가 공식 채택되면서 인간 중심의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AI를 두려워하기보다 함께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선언한 셈이고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세대와 국가를 넘어 균형 있는 발전을 해나가자는 공감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의장국으로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낸 것에 대한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모처럼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을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긍정의 에너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11월의 시작,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죠. 11월 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활 속 법 시간에는 1,050원 초코파이 사건을 비롯한 뉴스 속의 다양한 법률 쟁점과 우리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이 과일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2008년 중국에 이 과일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이번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과일은 지금이 제철이고요. 유난히 속담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못 먹는 이거 찔러나 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한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인데요. 지난 30년간 과학과 데이터로 한우의 품질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모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우가 정말 맛있고 품질도 좋은데요.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다고요? 네,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6개월령 한우의 체중은 약 145kg에서 158kg으로 늘었고요. 성우의 생체중은 575kg에서 756kg으로 무려 31%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기의 맛과 풍미를 좌우하는 근내 지방도, 즉 마블링은 3.6에서 5.1로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많이 키웠다가 아니라 정밀하게 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한우 품질 향상의 배경에는 유전 능력 개량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네, 1993년부터 농촌진정은 한우의 형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유전능력 평가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이후 2017년에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실수소 선발 기법을 도입해서 평가 정확도를 최대 12%나 높였고요. 특히 2020년대부터는 농가 암소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암소 유전 능력 예측 정확도가 40%에서 60%로 크게 향상되면서 연간 1,130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료나 영양 관리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사용 관리 체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육성기에는 양질의 목 건초, 비육기에는 볏짚 중심의 사료를 급여해서 영양 균형과 사료 효율을 동시에 높였고요. 또한 농가가 직접 쌀겨나 맥주밥 같은 부산물을 활용해서 TMR 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 사료보다 10에서 4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현재 전국 보급률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가 직접 쌀겨나 맥주밥 같은 그런 부산물을 활용해서 TMR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고기 맛에도 큰 영향을 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살코기 비율이 36.4%에서 38.8%로 늘었고요. 등심의 지방 함량은 33% 이상 증가했습니다. 육즙을 유지하는 힘, 이른바 보수력도 약 22% 향상돼서 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유지되고요. 색도 밝고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고급 한우 이미지가 강화됐습니다. 네, 요즘은 맛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잖아요. 이 한우 산업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고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육 기간은 단축하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출하 시기를 30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이면 한우 한 마리당 탄소 배출량이 크게 주는데요. 연간 약 18만 톤의 CO2 감축 효과가 있어서 이는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축산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우는 이제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요. 데이터로 진화한 K푸드의 상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료 효율, 번식 효율, 온실 가스 저감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요. 현장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소식 들어볼까요? 수능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느라 지친 수험생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부모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시죠? 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기력 보강 식재료 바로 인삼 이야기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인삼이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장시간 공부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체력과免疫力이 많이 떨어진 시기인데요. 특히 수능을 앞두고 긴장이 커지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잠도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울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인삼입니다. 인삼에는 사포닌을 비롯한 약 200여 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피로를 줄이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이 무거운 수험생들에게는 기운을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게다가 지금이 인삼 수확철이라 싱싱한 수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인삼하면은 그 쓴맛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수험생 입맛에 맞게 조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요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을 바나나와 우유에 넣고 믹서에 갈면 향긋한 인삼 스무디가 됩니다. 둘째, 차돌박이나 삼겹살, 버섯과 함께 살짝 구워 드시면 쓴맛 없이 고소하게 향긋해지고요. 셋째, 닭 가슴살과 채소, 밥을 함께 볶아 인삼 볶음밥으로 즐기러 좋고요.
넷째, 라면에 어슷선 인삼을 곁들이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색다른 풍미가 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인삼을 샀다고 하면은 보관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인삼은 물에 5분 정도 담가서 흙을 불린 뒤 칫솔로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남은 인삼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신선하게 오래 두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 시설 재배에서 11월부터 3월 휴경기에 뿌리 혹선충 방제를 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오이 시설 재배 시 뿌리 혹선충 감염 실태를 보면은 대량지에 뿌리 혹선충에 감염돼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오이의 아주 심기 후에는 뿌리 혹선충 유충이 뿌리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 11월에서 3월에 휴경하는 경우에 11월 초 토양 표면에 비닐을 씌우고 훈증성 약재를 방울방울 떠지게 주면은요, 선충密도를 90% 이상 줄일 수 있고요. 10월 초 중순에 덮었던 비닐을 벗겨내고 가수를 배출해줘야 약재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경기에 참고해서 방제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죠.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건으로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이어져 온 그 초코파이 절도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50원 절도로 법정에 서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거든요. 지난주에 시민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초코파이 절도 사건 그 핵심 내용과 쟁점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직장 내에서 이제 몰래 먹었다가 이것이 재판까지 간 경우입니다. 네. 아무리 좀 이례적이다 해서 뉴스도 나오고 이제 여론들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뭐 좀 분분하죠. 이게 보면 1,050원이라는 절도, 이게 굉장히 소액의 절도인데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까지 과연 받아야 되는지, 이게 뭐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게 좀 비례하는 균형감이 있는 비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노조 활동을 했던 분이어가지고 아마 그것이 타겟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좀 불이익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당하게, 이게 해고는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액의 어떤 물품 절취를 이유로 해서 해고하는 게 좀 정당한지, 뭐 이런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이게 섞여 있는 그런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직장 내에서 1,050원 상당 초코파이를 절취한 혐의로 만약에 해고까지 가게 된다면 네. 이게 또 논란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1,050원어치 간식 절도라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사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형사 재판까지 이어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절도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몰래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음식이니까 몰래 먹은 건데요. 법적인 의미에서는 절도에는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도죄가 성립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 가볍게 처벌을 해야 될 수준인지 아니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수준인지, 이걸 양형이라고 하는데
양형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원칙이죠. 그래서 피해 액수라든지 절취 물품의 가격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범죄가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수위가 타당한지 여기서 고려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죠. 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소액의 절취 사건은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기소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가. 네, 기소유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지 않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비춰서 기소는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뭐 범죄는 일단 성립하고 법적으로는요. 그다음에 네. 증거가 조금 분명하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법원이 좀 판단을 해보시라라는 차원에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아무리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돌아보면 이런 논란 발생도 마찬가지 취지거든요. 네. 기소유예 여지가 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판단은 일단은 검찰에서 하는 거네요. 기소유예를 할지 기소를 할지요. 근데 이번 사건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유죄는 명백하지만 선고유예가 적절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소유예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고유예가 어떤 제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기소라는 건 이제 형사 재판을 좀 시작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네.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여러 종류 중에 아주 가볍게 선처를 할 수 있는 그 유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고유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형의 선고 자체를 조금 유예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법의 59조에 규정된 그 선고 방법인데요. 네.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해서 조금 이번에는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선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네. 형의 선고 자체를 좀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많이 들어보신 그 용어 중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형은 선고를 하는 거예요. 형은 예를 들어서 선고를 하지만 집행은 그렇죠. 유예하겠다.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뭐 이렇게 형은 선고하지만 요거에 대한 형이 선고가 되면 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을 좀 유예하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둘 사이를 비교한다면 선고유예가 월등하게 이것이 유리한 선처라고 해당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원래 기소한 검사하고 법정에 이렇게 나가는 공판 검사하고 좀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네. 공판 단계,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한 사안이거든요. 항소심에서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보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검찰이 형 선고유예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인 경우이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형사처벌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검찰도 조금 같이 이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정숙 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050원 초코파이 사건 보고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형사처벌감이나 되는가요? 세상 참 야박합니다. 이건 분명 노조 탄압이고 이 사람에 대한 포갑인 거죠. 거기다 해고라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형사처벌의 어떤 비례성, 그다음에 이런 소액의 절도 사건을 빌미로 해서 뭐 노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돼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해고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해고와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발생하죠.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숙 님이 안병한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조금 명쾌했나요? 네,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1심에서 5만 원 벌금형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의 벌금형 선고거든요. 그러면 그게 생기는 거죠. 전과가 되는 그렇죠. 전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은 결국에는 형을 다시 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인 정도 다시라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검찰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선고유예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단계니까요. 의견에 따라서 뭐 법원이 판결을 변경해서 뭐 선고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군요. 또 뭐 범죄가 일단 경미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네. 또 검찰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법원이 여기 구속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도 고려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판례도 사실 소액의 어떤 그 절도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그렇군요. 전체적인 결론도 같이 고려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선고유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시민들이 아까 안정수님과 같이 1,050원에 형사처벌은 좀 과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절도는 절도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 요즘에 그 생계형 소액 절도 사건들이 많다고 하던데 국민 정서와 그 법적 판단의 괴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꽤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이런 원칙은 되게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이죠. 다만 이제 국민의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균형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형법에서도 어떤 양형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제 이 사건의 맥락하고 어떤 그 지적받는 내용에 대한 균형성에 대한 그 논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고려하셔서 네. 이 사건을 좀 원만하게 그 선고유예라든지 이런 취지로도 판결을 선고하는 방향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액절도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분야 중에 형사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형사 정책은 형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심리학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 형사처벌이 보면 보통 일반 예방, 뭐 특별 예방 이런 말들이 책에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구나 이것을 배우고 이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이제 일반 예방이라는 거고요. 네. 특별 예방은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한 사람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인데 네네. 사실 소액절도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 이게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소액절도에 대해서 좀 크게 처벌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소액절도를 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군요. 아무래도 저게 뭐 처벌감이야 이렇게 반감을 가지면서 네. 그 법 질서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된다든지요. 다른 그렇군요. 일반적 범죄보다는 이렇게 아주 소액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일반 예방 효과가 크지는 않다. 이게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이 사건은요, 노조 활동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노조 활동을 하던 인물이라서 이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형사 절차가 그 노조 탄압 수단으로 이용된 걸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 노동과 관련된 노동 3권은 이제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잘 보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 관련 법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조에 가입했다거나 노조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조금 불이익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노동 관련 법률에서 이것을 부당 노동 행위로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안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물론 있지만 만약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을 때 별도의 문제이긴 하겠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초코파이 먹은 것을 빌미로 해서 조금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이렇게 사람을 좀 해고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이건 별도의 문제, 별도의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이게 노조 탐욕 수단인지 아닌지는 입증할 때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여서 이게 입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또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게 뭐 법적인 관점에서는 절도에는 해당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절도 전과를 받으면 해고가 된다는 것도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지 혹은 과도한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는 일단 당연히 정당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의 어떤 징계의 차원에서 해고를 결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과 그러니까 해고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징계 수위 해고가 해고인지 아니면 뭐 정직이나 감봉이나 여러 가지 다른 조금 징계 수위가 좀 낮은 조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비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네. 이 사건은 1,050원이에요. 피해액이. 그렇죠. 1,050원 때문에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해서 해고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툼의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만약인데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비슷한 잘못을 했는데 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콕 집어서 그 사람만 해고를 한다? 이것도 해고를 할 때는 평등,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다 같이 이렇게 조금 비슷한 수위로 징계를 해야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누구만 타겟으로 삼아서 해고를 했다.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해고가 부당하다. 부당할 수 있죠. 과거에 이 회사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절취 사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굉장히 뭐 더 높은 피해액이 더 높은 것도 뭐 경고를 했다거나 이렇게 불문으로 넘긴 사례가 좀 축적돼 있다면 네. 이번 사안에 1,050원 때문에 해고까지 간 거 이거는 문제 삼고 그렇죠. 여러 동료들이나 그렇죠. 다른 분들이 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만약에 부당하다면요.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부당해고다. 좀 나를 구해달라.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과 별도로 해서 법원에다가 이 해고는 부당하다. 무효다. 이걸 좀 확인해달라는 소송. 그러니까 부당해고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투어서 법적으로 조금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나 개인들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한테는 형사처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인한테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책임, 그다음에 요 불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하니까 그 잘못과 책임에 비례해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회적인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너무 작은 부분이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개입하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좀 소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필요하고요.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이제 노조활동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노동 3건의 어떤 보호라든지 여기서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서 조금 노동 3건 요 행사를 조금 저지하거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악용될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신중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40님이 해서도 안 되지만 요즘은 자그마한 물이나 음료수도 절도를 하면 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액 절도요. 빈번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5505님도 1차 경고나 견책이면 될 걸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용서나 포용 상실의 시대 사회 민낯이 보입니다. 참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만 요즘은 뭐 이렇게 무인점들도 좀 늘어나고요. 편의점도 무인 네. 판매점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액 절도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예, 그다음에 뭐 사실 생활용품점 뭐 이렇게 싸게 파는 그런 곳도 가면 이렇게 경고문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CCTV 촬영되고 있고 바로 고소 조치 취하겠다. 근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개별적으로 보면 소액이 피해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사업 활동에 좀 지장을 초래할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업자들의 어떤 피해자 측의 어떤 입장과 가해자 측의 어떤 입장을 좀 균형되게. 그래서 형사처벌은 조금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그래서 검찰도 기소를 할지 여부를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개별 사안에서 이분은 정말 어려운 사정에서 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잘못을 범했구나라고 한다면 선처의 여지를 좀 넓힌다든지요.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 판단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본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에 대해서 주목해볼 점들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그 본사 자기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본사 직원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입점업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까지도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서도 뭔가 너무 개입했는데, 그럼 직원들을 사실상 관리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용자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봐서 고용의 어떤 사용자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그럼 단체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 의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판결은 아무래도 사용자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고용은 원래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를 쓰게 돼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하는 누군가 이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소칭 이런 것들을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간접 고용과 관련된 근로자의 어떤 권리 보호 문제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시행 예정이죠. 노동조합법 이제 개정법이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속칭 노란봉투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원청의 어떤 사용자성 범위를 좀 넓힌 법률이라고 한다면 이 판결이 아무래도 뭐 선제적으로 해당 그 법률의 어떤 취지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좀 쟁점으로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네, 법원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라고 본 그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법적으로 사용자성 인정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변호사님. 네, 근로계약의 체결의 도장을 찍은 계약서의 도장을 찍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그 근로관계를 조금 지배하거나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쟁점으로 본 거고요. 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을 조금 넓히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성을 넓히겠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임금, 뭐 근로시간, 휴가를 갈 때 사실 계약 당사자도 아니지만 원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네. 내부 전산망에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만들어 둔다든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개입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용자성 인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요. 법적으로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데 네. 사용자성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실질적인 지배력? 물론 말은 좀 쉬울 수 있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걸 법원 판례로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사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계약 당사자가 하기 마련인데 과연 어느 범위와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사업자성을 좀 늘릴 수 있는 그 판결로 이렇게 선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참 궁금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사용자성 인정이 된다면 의무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의무도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용자니까 단체적으로 이제 좀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라는 요청이 오면요.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 단체 교섭에 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그 노란봉투법 그 핵심이 원청 사용자성 확대라고 하잖아요. 이번 판결이 그 점을 좀 인정한 그 선행적인 신호라고 하는 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은 이제 그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의 근거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판결을 선고해야 되거든요. 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행될 예정인 법률을 아직 시행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녹여낸다라고 할까요? 이제 노란봉투법이 아무래도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 법원도 그러한 취지를 함께 고려해서 현재 법 상태에서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아무래도 근로자의 어떤 이렇게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해서 사용자가 좀 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무의 범위를 조금 사용자성을 실질적으로 좀 넓혀서 네. 마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미리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요.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교섭 대상이 된다면 경영 자율성이 침해된다. 그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아무래도 양쪽의 권리가 있습니다. 뭐 기업도 사실은 기업의 재산권, 기업의 영업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도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현재 헌법 체제 하에선 보호받아야 될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만 근로자의 어떤 단체 행동권이나 단체 교섭 요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권리가 충돌하게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까? 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 지배력을 좀 어떻게 봐서 한정을 해서 단체 교섭의 어떤 의무를 인정하는 범위를 좀 엄격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지나치게 넓힌다면 사실 계약 체결도 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 뭔가 쟁의 행위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좀 과도할 수 있고요. 기업이 뭐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구조상 결국엔 비용 측면으로 높아져서 최종적인 어떤 소비자한테 좀 전가될 수 있는 위험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치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풍선 효과라고 하죠. 다른 쪽이 뿡 하고 늘어나듯이 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것까지 살펴서 신중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판결로 백화점과 면세점 현장에서 어떤 변화나 혼란이 생기게 될지 혹시 짧게 설명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영 방식은 분명하게 변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점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은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 개입해서 지시나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했다라면 네. 앞으로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들이 그 원청들이요, 백화점이나 이 면세점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좀 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필요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행위를 낳게 되겠죠. 네. 정말 필요하다면 이제 직접 고용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혼란과 관련해서는 비용 부담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저희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생활 속의 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감이었습니다. 5276님 못 먹는 감입니다. 921님 감 수출할 수 있다니 기쁘네요 보내주셨고요. 0419님 감 조금 추운 날씨라서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아침입니다. 3012님 감 항상 출근 준비가 바빠서 문자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 듣고 회사 가서 말하면 이야기에 장이 열리기도 한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든든하게 챙겨 입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